우리가 꼭 알아야 할 숨은 독립운동가 찾기, 역사 토크 히어로 시간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까지 챙겨야 할 기념일이 참 많은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지갑은 조금 가벼워지겠지만 가족 간의 사랑은 두툼해지는 그런 때인데요. 오늘 히어로에서도 가정의 달에 딱 어울리는 독립 영웅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넘치는 가족애와 끈끈한 동지애로 독립운동을 함께한 부창부수, 독립운동가 부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정 작가님, 오늘 처음으로 나눌 주인공이요. 바로 아산의 독립운동가 부부죠. 이규갑, 이해라 선생이에요. 이규갑, 이해라 선생은 이제 부부 독립운동가로 이제 임정 계열의 매우 유명한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중적인 어떤 인물들은 아니어서 저희가 가정의 달,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좀 짚어봤으면 하는 인물입니다. 특히 또 아산 출신의 독립운동가로 매우 유명한 분들이죠. 이진아 아나운서님, 네네. 그 성당 혹시 좋아하세요? 성당의 예. 건축물은 되게 좋아해요. 네. 그 혹시 기억에 남는 혹시 성당 있으세요? 일단 첫 번째 성당이 명동성당이랑요. 그 보통 우리나라에 그 10대 성당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세리라는 이 아산 공세리에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공세리 성당이라고 하는데 이 이규갑 선생님이 이 공세리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이 아산을 대표하시는 분이면서 또 아산하면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아산? 네, 아산. 아산. 성우 이순신. 이순신. 네. 이순신 장군 또 집안이시잖아요, 이분이. 네, 맞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10대 손이에요. 네. 이제 이순신 장군 집안에서 독립운동가가 무려 10명이나 배출됐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집안인 거죠. 네. 근데 이 대단한 집안에 또 한 분이 독립운동가로서 이제 이규갑 선생님이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규갑 선생님의 형님 이규풍 선생님도 또 독립운동을 했었죠. 예. 독립운동에도 3.1 만세운동 계열, 무장투쟁 계열, 다양한 어떤 계열을 표시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규풍이라는 이규갑 선생의 형은 의병으로서 활동을 많이 했고 조금 시작했던 결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규풍 선생은 어떻게 보면 학자적인 문과적인 어떤 성향이었다면은 이 형님 이규풍 선생과 아버지는 다 무과에 급제했던 무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대로도 무관이 많이 나왔던 집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직계, 정통 딱 그런 느낌의 길을 갔던 게 장남이었던 형과 아버지였죠. 그래서 실제 1907년도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이제 러시아에서 그 의병을 조직해서 이렇게 일제하고 싸웠던 게 또 이규풍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규갑 선생님 얘기할 때 꼭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게 그 어머니. 네. 예,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규풍 선생님이 그 연해주 쪽에서 이제 의병 활동 하시다가 집에 한번 돌아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 거기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귀신이냐 사람이냐 물어요. 귀신이면 있고 사람이면 가라. 어떻게 독립운동 하다가 중간에 집에 돌아올 수가 있냐. 나는 그런 아들을 둔 적이 없다고 이제 쫓기는 이제 장면이 있거든요. 내 아들이지만 너는 나라 사람이다 이런 뜻인가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참 어머니의 영향을 좀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순신 집안의 또 맏며느리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예. 그때 이 이규풍 선생이 왔을 때가 왜 왔냐면 부모님이 걱정이 돼서 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의 어떤 그런 건강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을 챙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워낙 고령이셨기 때문에 아들로서 의병 활동을 하면서도 자나깨나 부모님 걱정을 했습니다.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이순신 장군도 난중일기에 보면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어머니의 건강을 챙기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역시 좀 그 피는 못 속인다. 좀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또 나라를 위한 네. 큰 대의를 생각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덕수희 씨 가문에 또 다른 인물이 있을까요? 이규풍 선생님 아들. 아들. 우리 아들 이민호 선생님. 이제 의사셨는데 이분도 이제 독립운동을 이제 하시게 되죠. 근데 이 이민호 선생님의 또 아들들도 또 독립운동을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들이 이제 연해주, 러시아, 중국 땅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실종돼서 어디에서 돌아가셨는지 지금 찾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네. 덕수희 씨의 가문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부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해라 선생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해라 네. 선생은
1919년 이제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의병 활동과 여성들에 대한 운동을 해요. 네. 그러니까 여성 운동이란 뭐냐면 그 당시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권익이 너무나 낮았기 때문에 여성들을 위한 계몽 운동에 앞장섰던 게 이규갑 선생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에 본인도 공명이 돼서 함께하자 동지로서 그렇게 해서 만세 운동 전까지는 여성들을 위한 여성들이여 뭐 일어나라. 여성도 나라가 빼앗겼을 때 여성 남성이 어딨냐. 다 같이 한 민족 한 국민으로서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렇게 여성운동, 의병 활동을 함께 하다가 이제 만세운동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서로 가담이 됩니다. 이 이후부터 굉장히 고난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해라 선생님 보면은 이화학당 출신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아주 저희 신교육을 받은 여성, 신여성이다, 그죠? 네, 신여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그 교육적인 그 맥락이 네. 또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이규갑 선생님을 만나서 또 지금 그 조선의 이런 시국, 근데 국제 정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좀 탐구하려고 했고 또 조선에 이제 깨어 있는 그 여성 운동 여기에도 좀 관심을 많이 둔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은 어떻게 맺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먼저 이해라 선생이 구애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뭐 좋아했나, 먼저? 어디도 나오지 않은 얘기입니다. 네.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먼저 이제 그 학교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영명학교하고 이화학당이 나와요. 이 영명학교에 1911년도에 있었던 교감이 바로 이규갑 선생이었는데 그 다음 연도인 1912년도에 이화학당을 졸업한 이제 이해라 선생이 그 학교로 갑니다. 근데 갈 때 교장의 추천서를 받고 갔어요. 그 교장이 누구냐면 앨리스 샤프라는 사람이고 이분이 바로 유관순 여사의 또 스승입니다. 유관순 전기에 보면 사부인으로 등장하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스승이 되는 거죠, 이해라 선생님. 네. 그러니까 이분이 하여튼 선교사였기 때문에 이런 기독교적인 영향도 좀 받았을 거고 또 신문물 이런 쪽에 좀 더 영향을 또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지 본격적으로 먼저 구애를 하신 거예요. 아니 사랑 얘기하니까 좀 이게 그 흥미진진해지는데. 이제 이규갑 선생이 회고록에 보면은 당시에 이제 처음에 교감으로 왔을 때 낮에는 교감으로 있고 밤에는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규갑 선생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그런 목회 활동도 하면서 교감 활동인데 교감 활동할 때 뭘 가르쳤냐면 한문과 역사를 가르쳤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할 때 이 앨리스 샤프라는 선생님께서 이 사람이 참 괜찮은 젊은인데 좋은 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좋은 짝이 있어야지만 이런 훌륭한 사람이 우리 학교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아끼는 애제자 중에서 이해라라고 하는 굉장히 멋진 신여성이 있는데 둘이 정말 잘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둘이 의지가 없을 때 어떻게 그걸 강제로 할 수 있겠어요. 그쵸. 근데 딱 와보니까 고향이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엔 출신이 같고 같은 지역에서 고향이 자랐고 같다. 이런 게 있으니까 약간 처음에 조금 그 낯선 느낌이 덜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나이 차이가 7살 정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규갑 선생이 여성들에 대한 운동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했잖아요. 좀 그런 모습에서 조금 마음이 먼저 가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대단한 집안의 매력 있는 남자였는데 사실 독립운동을 한다는 부분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결혼에 두 분이 함께 독립운동 활동을 펼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죠. 이 과정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어요. 저번에 뭐 자주 언급됐지만 네. 상해 임시정부를 얘기하는데 그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던 똑같은 때에 한성에서도 한성정부도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한성 임시정부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한 사람이 이규갑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규갑 선생이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내가 계속해서 도왔죠. 그러니까 근데 이 도왔다는 게 조금 막연하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계속 장소를 옮겨 다녀야 됐어요. 그럼 그때마다 이제 아이를 얻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뒷바라지를 하는 거죠. 이제 3.1운동 이후에 네. 이제 전면에 나섰던 그 독립운동가들이 다 지하로 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드러날 수가 없으니까
부인들이 나서서 이제 연락책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없고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뭐 그렇게 일제 감시도 크게 받지 않았을 거고. 또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많이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시기가 아니었으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해라 선생님이 그 역할을 아주 중추적으로 중간에서 했던 거죠. 그럼 부인들 사이에서 좀 리더격으로 활동을 하셨던 네,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이규갑 선생님이 그 여성 인권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았고 이해라 선생님도 그쪽으로 또 활동들을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애국 부인이나 이런 것들을 조직해서 계속 활동을 하던 중이었거든요. 예. 그럼 애국 부인회도 그 3.1운동 기점으로 이렇게 전후로 활동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이해라 선생님이 3.1운동에도 뭔가 많은 활동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3.1 만세운동에 일단 직접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안타까운 얘기가 좀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당시 만세운동에 참여한 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이해라 선생은 평양 경찰서에 구금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해라 선생만 잡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이규엽 선생은 구사일생으로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성 임시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다가 4월 중순에 이제 상해로 건너가거든요. 왜냐하면 소문을 듣게 됩니다. 먼저 갔던 한성 임시정부의 특파원이었던 동지가 지금 상해에서도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것 같더라 해서 이 한성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안에서도 약간 어떤 싸움 같은 게 일어나요. 그래서 정말 상해의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건지 확인을 하려고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정보가 와요. 진짜 만들어졌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본인이 건너가는데 이때가 4월 20일 정도, 4월 중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도 이해라 선생은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점점 일경의 감시는 점점 심해질 때 아내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아내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그래도 나는 이 일을 끝까지 마쳐야 된다는 마음으로 상해로 가게 돼요. 딱 그 타이밍에 또 이제 이해라 선생이 딱 나옵니다. 근데 남편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남편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찾아다녀요. 네. 그래서 남편을 찾기 위해 아이를 얻고 계속 돌아다녀요. 그러던 때 이제 또 끔찍한 일이 이제 발생이 되죠. 말 안 하셔도 뭔가 느낌이 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이해라 선생님이 남편을 찾아다니다 지쳐서 이제 아현동에 있는 친정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기던 중이었어요. 근데 이제 일제에 이제 검문을 당하시죠. 근데 그때 일제 순사가 등에 업고 있던 그 갓난 아이를 그 땅바닥에다 내팽개치는 아주 만행을 저질러서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니 성인을 네. 학살하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그 등에 업힐 정도면 아주 어린 아기잖아요, 사실은. 그 아기가 그때 이제 100일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한 70일 정도? 그러니까 이제 3달이 채 안 되는 태어난 지 그때 정도였는데 결국은 아이를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사망하게 만들고 결국 또 체포가 되죠. 그 되게 참담한 순간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이해라 선생님이 심신이 되게 피폐해졌을 것 같은데 다시 공주 아산 지역으로 내려오십니다. 네. 근데 내려왔는데 이제 순사들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감시가 너무 심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흘이 멀다 하고 찾아와서 네. 이구가 어딨냐. 그리고 헐빛하면 경찰서라 오라고 그래서 취조하고. 그래서 이제 산에 또 들어가세요. 아니 마음 달랠 시간이 없네요. 감옥에서 나왔는데 아이 잃고 남편은 없었는데 또 감옥에 갔다 와. 근데 또 계속 순찰들이 찾아와. 그래서 그 이제 그런 상황을 좀 모면하고 싶어서 이제 산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이 주는 개떡으로 또 연명하기도 하시고 네. 그런 어려운 또 시기를 보내시거든요. 그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산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근데 그때 나이가 20대란 말이에요. 20대 초반 중반의 그 여성이 이 모든 걸 감내하고 견디기에는 너무나 세상이 정말 얄궂지 않았나. 우리가 조금 전에도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했지만 한창 사랑할 때하고 또 이렇게 남편과 자식을 떨어지고 잃으면 그 온도차가 굉장히 심할 거란 말이죠. 네. 얼마나 아팠을까요?